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지스 회귀 분석이라는 건요, 흔히 로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회귀 모델에서 종속 변수의 값의 형태가 다시 말하지만 범주형이에요. 그렇죠? Yes와 No,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셋 같은 경우는 4개의 측정값의 품종이 이제 4가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품종이 범주형 값이에요. 그 품종이 이제 영어로 species.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R에서 로지스 회귀 모델은 GLM이라고, 우리가 리니어 모델 하는 LM이 우리가 회귀 모델 하는 건데, 이건 GLM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스피시스라는 종속 변수고 독립 변수는 다 쓸 거다. 그러니까 분류 문제로 갈 거다. 데이터를 아이리스고 예를 들어서 새로 이제 좀 정제를 했기 때문에 U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모델 아이리스라고 하고, 이제 그 모델링한 회귀 분석 모델을 품종을 예측하기 위해서 프레딩 함수를 써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수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인데, 예측 대상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지스 그 회귀 그쵸 단계는요,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 및 결과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 결과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단계를 잘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표현을 한 거예요.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고 결과값을 출력해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측 결과 y 핵과 실제 결과값하고 비교하죠. 그런 다음에 예측 정확도 계산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각각 코드가 좀 많이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직 리그레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로지스틱 회계 우리 이제 실습 한번 해볼게요. 실습은 두 가지로 있는데요. 그냥 이 첫 실습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의 개념이나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출력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실습 시간에 해볼게요. 자, 로지스틱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걸 창을 여셔가지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바로 코딩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파일 리드 우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떤 기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드려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내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아이리스 하면 그냥 불러줘요. 그래서 데이터 아이리스 딱 해보시면 제가 데이터 아이리스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보시면 뭐야, 스피시스, 즉 이게 품종이라고 그랬죠. 이게 영어 모르시는, 이거 써놓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품종이에요. 품종에 이게 붓꽃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세토사, 베리콜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면 str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정보를 구성이 어떤지 궁금하면 이렇게 아이리스 이렇게 str 하면은 먼저 구조를 보잖아요. 자,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5가지의 변수로 되어 있는 150개의 관측치, observations. 그쵸? 그리고 이 자료 구조형이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 행과 0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뭐예요? 거기는 서로 다른 숫자 아닌 문자까지도 같은 형태도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엑셀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우리가 숫자로 어떤 사람 이름도 넣을 수 있고 변수명으로,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수치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자료형이다. 그리고 우리 달러 표시하면 변수, 각각에 들어가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냐면 여기에서는 총 4가지로 했죠. 세팔, 페탈인데 대신 길이냐 넓이냐, 그쵸? 그걸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sepal.length, sepal.width, 그쵸? 그 다음 petal.length, petal.width, 그쵸? 이렇게 길이와 넓이, 점체 품종 이렇게 했고요. 요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팔이냐, 페탈이냐, 그 다음에 랭스냐, 위드스냐, 이거에 따라서 뭐야, 품종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토사나 뭐 베리컬러 뭐 그렇게 3가지 레벨 팩터로 나온다. 이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3가지로 레벨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종류가. 자, 품종이 3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세토사냐, 그 중에 2가지만, 베리컬러 중에서
100개의 자료만 내가 취합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지금 150개지만. 만약 이게 150개가 아니라 150만 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딱 필요한 건 지금 급하게 몇 개만 필요해. 그럴 때 우리가 조건을 거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subset 하면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잖아요. sub, 그쵸? set는 집합. 자, 그러면 subset하고 변수명을 설명하고 데이터는 iris를 쓸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피시스, 즉 품종이 세토사하고 베리컬러, 그쵸? 인 거니까 요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같다라는 표시는 이퀄 표시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이거 쌍따를 해야겠죠. 세토사, 그 품명이 세토사 또는 스피시스가 뭐예요? 베리스 컬러. 요거인 것을 뭐예요? 아이스 데이터 중에 이걸로 한정해서 부분 집합을 출력해줘. 근데 그거를 A라는 변수에 넣어줘. 자, 이렇게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지금 옆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5가지의 변수인데 100가지로 우리가 추린 거죠. 100가지만. 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A에서 여기에서 스피시스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 어떻게 코드가 구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복사해서 한번 붙여서 볼게요. 자, 팩터는 레벨이 몇 개가 있을까? 그쵸? A라는 지금 우리가 A라는 게 subset 부분 집합 100가지, 5가지 변수에 100가지 관측치 있는 데에서 변수로 스피시스 품종 즉 나와 있는 것만 보이겠다는 뜻이죠. 거기로 가서 팩터를 딱 치니까 여러 가지 쭉 나와요. 베리컬러, 세토사 2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오는 2가지 레벨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를 A의 스피시스라는 것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를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2가지의 레벨로 줄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확인하셨고요. 여기까지가 로지스틱 회계 첫 번째 실습. 구조는 어떻게 하고, 안에 품종을 어떻게 레벨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지스틱 회계에 대해서 실습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로지스틱 회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데이터 아이리스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요. 그 아이리스 자체는 그 안 불러도 일단은 내장이 돼 있으니까 처음에 6개, 그쵸? 전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열어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양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군요. 우리가 sepal length, sepal width, 그 다음에 petal length, petal width 그렇게는 뭐예요? 숫자형으로 돼 있네. 그리고 품종을 나타내는 스피시스는 세토사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주형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기존 지금 보시면 그냥 변형은 안 했는데 일부러 아이리스를 iris.u라는 새로운 변수를 지금 만든 코드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원본 코드를 그대로 살리고 그죠? 왜냐면 오버라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만지작거리면. 그래서 일부러 iris라는 원본 데이터를 그냥 냅두고 iris 뭐예요? .u라는 데다가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변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뒤부터 해야죠. 뭐냐면 우리가 스피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품종이. 그쵸? 다 그냥 일반적인 문자형, 스트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이나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레벨이 있으니까. 그래서 iris.u라는 거에서 달러 표시하면 변수에 접근하죠. 스피시스 품종에 접근을 한 거를 as.integer 뭐예요? 정수로 바꿔주겠다라는 명령어죠. 자, 그 범주형 자료를 정수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iris.new 그 다음에 스피시스라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이걸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돌려보니까
그냥 이제 iris.new의 스피시스는 변수는 지금 뭐예요? 정수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 봐야죠. iris.new를 헤드, 즉 6개만 출력해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 스피시스로 되어 있는 품종 보면 이쪽 올려볼게요. 세토사라고 되어 있던 것이 1번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쵸? 이건 등급처럼 1, 2, 3, 그쵸? 이런 범주형 데이터로 바뀐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바뀌었으니 GLM, 그쵸?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델을 한번 써볼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GLM을 하시고 그 변수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하는, 그쵸? 한마디로 여기서는 범주형 데이터니까 등급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 Y 값을 씁니다. 그래서 스피시스를 쓰고 물결 표시하면 전체 다, 그쵸? 독립 변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세팔 랭스, 세팔 위스부터 페탈 위스까지가 전부 다 어떤 게 돼요? 자, 변수로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에 독립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점이 전체 다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터는 iris.new를 넣겠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스크립트에 있는 거를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30개의 리스트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model.iris, mod.iris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어떻게 결과값이 이미 한번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으면 모델을 만들었으니 어떻게 해요? 서머리 하면은 전체 요약 정보가 나오죠. 간단히 몇 가지의 코드로 여러분들이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면 자, 이제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이 결과값, 그쵸? 이 결과값 해석하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객관식으로 말 문제로 나온다. 그래서 포뮬라 여기 콜 요청 사항이 y 값은 스피시스고 독립 변수는 다 쓸 거야. 데이터는 iris.new라는 새로 만든 그 데이터를 이용할 거야. 그 다음에 devious residuals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big 5, 즉 5가지 최소값 1, 4분면, 중앙값, 3, 4분면, 맥스값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p-value가 이쪽이죠. 즉 0.05를 기준으로 보통 하죠. 인터셋은 상수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전체 예측치 값이 estimate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유효한 거는 상수는 유효한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두 가지가 유효한 걸로 나오네요. 페탈 랭스와 페탈 위스가 여러분 유효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쵸? 유효한 변수로 나옵니다. 보면 2의 10의 마이너스 그죠? 5승까지잖아요. 그쵸? 이 마이너스 0.5라고 되어 있는 게 그 뜻이니까 엄청 작은 거죠. 0.05보다도 엄청 기강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두 가지는 정말로 유효한 그쵸? 그런 변수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가 또 이제 AIC라고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22.874 IRC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number of feature scoring iteration은 두 번 돌렸더니 그쵸? 2번 반복했더니 AIC가 굉장히 낮게 나온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회귀 모델의 상세 내용은 확인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회귀 모델을 갖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이 회귀 모델에 들어갔을 때 잘 구분이 되는가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 모델을 어떻게 하냐? 자, R-bind라고 보면은 로우, 즉 행을 기준으로 그거를 어떤 걸 묶어준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가 5.1, 3.5, 1.4, 0.2라는 어떤 숫자 값을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행을로 만들어줘서 그걸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unknown이라고 모르는 값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넣고 싶은 거예요. name은 1, 2, 3, 4, 그죠? 네 가지 변수라는 걸 이름으로 그냥 넣어서 뭐예요? 그거를 names unknown 하면 그 unknown 지금 데이터 생긴 게 4개의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unknown을 딱 보시면 지금 원래 세팔 그쵸? 거기 우리 월 변수명이 하나씩 새로운 데이터가
5.1, 3.5, 1.4, 0.2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요 독립 변수가 잘 세토사인지 그치? 베리스 컬러인지 여기에 잘 구분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 데이터가 네 가지가 주어졌을 때 독립변수 네 가지가 지금 독립변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다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 네 가지 정보가 들어와야겠죠. 각각의 꽃잎의 뭐 길이나 그쵸? 이런 것들이 넓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이제 이게 딱 구분이 되냐. 그쵸? 붓꽃의 종류 중에 어떤 걸로 그 딱 떨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prediction, 즉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predict 함수를 써서 자 어떤 모델이냐? mode.iris 모델인데 unknown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왔어. 새로운 데이터가. 그거 들어왔을 때 이게 잘 예측이 되니 predict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pred라는 함수에다가 변수에다가 지금 넣습니다. 자, 지금 넣었죠? 그러면 여기서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측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1, 그쵸? 1이라고 나오고 다음에 0.917이요. 근데 0.917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확률로 나올 수 있어요. 예측을 하게 되면 확률. 전체가 떨어지면 1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코드는 뭐냐면 프레드에다가 컴마 0이라는 건 자, 여기서 0이라는 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라운드 함수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0을 기준으로 마지막 나오는 0을 기준으로 반올림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면 라운드, 즉 반올림하라는 그런 함수인데요. 프레드 결과를 어떤 결과값을 컴마 0이라는 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1로 딱 떨어졌죠.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겠으면 이거 한 번씩 바꿔보실게요. 1로 바꾸면 0.9가 돼버리잖아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 이런 뜻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품목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알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라운드 프레드 0 해서 잘 들어간, 즉 여기 1이 아까 처음에 말하면 세토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알지만 그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라벨명, 즉 레이블을 할 때는 이렇게 과정을 한번 거치셔야 돼요. 1, 2, 3으로 지금 떨어진 값이 실제 품목명하고는 우리가 변형을 시켜준 거잖아요. 왜? 범주형 데이터니까. 그쵸? 자, 그래서 라운드 프레이드 컴마 0이라고 했던 지금 구분했던 그거를 프레이드로 다시 넣고 이거를 해보면 지금 일일이 잘 나왔죠. 자, 이제 레벨스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세 가지 단계로 나오는 거 우리가 str 함수를 통해서 봤지만 이 레벨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즉 1, 2, 3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ris에다가 변수, species, 품종에 접근해서 그 레벨을 보기 위해서 레벨스 함수를 쓰면 레벨이 처음엔 세토사, 베리시 컬러, 그 다음에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각각의 프레드, 그쵸? 여기에는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레벨이죠. 그랬더니 프레드로 한 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요 레벨에서 우리가 프레드, 그쵸? 여기 지금 우리가 설정해준 변수는 그러면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 그랬더니 뭐라고 반환인데요? 당신 예측한 값은 1이고요. 그거는 실제 값은 뭐예요? 세토사입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지가 이렇게 지금 각각이 지금 새로운 데이터 와서 이렇게 모델이 구현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했고요. 중요한 거는 로지스 회귀 모델을 이제 예측하는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다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뭐예요? 전반적인 건 다 유사한 방법론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그럴 때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ris라는 걸 써서요. 지금 여기서 행은 다 쓰고 열은 1부터 4까지만 쓸 거야. 이런 말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나 코드를 더 치면 돼요. 헤드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iris, 그쵸? 각각 원소인데 행은 다 쓰고 열은 1부터 4까지, 즉 어떻게 보면 필드 값, 즉 변수 값인 거죠. 속성 값을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우리가 독립 변수는 다 쓰겠다는 거군요. 왜냐? 스피시스만 빼고 지금 나머지가 1부터 4까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열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아, 결국 행은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150개의 observations, 즉 15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관측치가 있으니까 그건 다 쓰고 열로 속성만 우리가 추출하겠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라는 우리가 지금 변형을 시켰잖아요. 이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넣겠습니다. 즉 예측 대상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를 하면 어차피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predict이라는 함수를 써서 mode.iris에요. 그쵸? 이게 모델링한 우리가 모델링한 것이 테스트 데이터, 즉 아까 지금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뭐 거기에 상수값이 있었던 값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도 이 모델이 잘 통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측률을 예측 정확도는 어떤가. 이제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5천 얼마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프레딕, 우리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디요? 프레드라고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까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프레드로 다시 업데이트 해줘요. 그리고 예측 결과를 출력하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쭉 갈 때 이건 다 세토사겠죠. 1, 1, 1, 1, 1, 1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는 2, 어떤 중간에 좀 3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있네요. 베리스 컬러, 버지니카겠죠. 3번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150개가 쫙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품종 정보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지금 모델 해가지고 지금 예측한 결과랑 서로 비교하면 되겠죠. 실제 품종 정보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뭐예요? RS의 변수, 스피시스 품종에 가요. 대신 뭘 해줘야 돼요? 이게 스트링, 문자 값이니까 as.integer, 정수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as.integer로 변환을 시킨 것을 우리가 answer라는 변수로 집어넣을게요. 실제 품종 정보입니다. 자, 이걸 집어넣었어요. 짜자자잔. 자, 그러면 뭐야? 이제 넣었어요. answer에는 실제 품종 정보 데이터에 분류된 분류값이 있고, 프레드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측한 그 품종의 정보가 있죠. 그게 서로 같냐? 그걸 비교하죠. 그러면 우리 이꼴만 쓰면 돼요. 이꼴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반환합니다. 불함수죠? 1이면 맞다. true. 0이면 false. 그쵸? 그랬더니 보시면 거의 true로 나오네요. 정확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accuracy는 프레드하고 answer하고 서로 같은 것을 평균치를 내면 예측 정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평균값이 몇 퍼센트인지 그 mean 함수를 써서 그걸 accuracy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accuracy 나니까 몇 퍼센트? 0.97333. 그렇죠? 97%의 정확한 분류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복습하세요. 자, 이제 하는 내용은 성과 분석, 인공신경망 분석, 연관 분석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과 분석입니다. 우리가 성능이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어떤 게 더 좋냐. 그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모델마다. 하다 보니까 일반화 해보니 이 성능이 우수하게 나오다. 여러 명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굳혀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특히 딥러닝 부분은 이제 막 이론이 정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갖고 이제 보통 하는데 논문이 나오면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나 SCI나 SSACI급의 논문이 딱 나오면 이제 대부분의 국내에서 이제 중소나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은 그걸 갖고 이제 만드는 거죠. 모델링 한 거를 갖고 그걸 근거로 모델링해서 제품화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왜 검증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예산 받기도 좋고 투자 받기도 좋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과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홀드아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올 때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홀드아웃이 말 그대로 홀드 딱 이제 잡아놓고 뺀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랜덤하게 두 분류로 분리해요. 그래서 교차 서로 상호 비교 검증을 하겠다라는 게 홀드아웃입니다. 잠깐 놔둔다 이거예요. 한 부분을 딱 홀드해 놓는다는 거죠. 자, 모형의 합수 및 학습이나 구축을 위한 훈련용 자료로
하나는 놔두고 성과 평가를 검증용. 우리 배웠죠? 그게 홀드아웃이에요. 뭐냐면 훈련용 데이터 70%, 뭐 그쵸? 검증용 데이터 나머지, 그쵸? 그리고 검증용 데이터는 성과 측정만을 위해서 쓰고, 이거 나머지는 우리가 70%만 갖고 모델링하고. 자, 이렇게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딱딱 분류해가지고 띄워놓는 거, 그걸 홀드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갖고 반복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누가 해도 그 결과를 평균한 것으로 분류 분석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잠깐 K-fold validation이라고 있다고. 즉 데이터가 특히 작을 때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100개가 있다면 5등분을 한다. 그러면 5fold. fold는 접는다는 뜻이고요. 5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 부분, 그쵸? 80%만 갖고 돌려요. 그리고 요 끝에 20% 놔두고. 그래서 이해되시죠? 훈련 모델하고 나머지 20%는 검증용을 쓰고. 그리고 모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비두고. 이제는 뭐예요? 그 다음 칸. 그것도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80%를 쓰고, 요거는 검증용으로 밸리데이션을 놔두는 거죠. 홀드아웃 하는 거죠. 그리고 돌려서 이거 갖고 모형 구축하고 이걸로 검증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인, 다시 말하지만 평가를 반복한다는 측면에서 교차 검증하고 유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묶음씩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즉, 근데 여기서는 랜덤 방식이라서 훈련용 자료를 반복해서 왜 다시 넣었다 빼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원 추출 방법이에요. 훈련용 자료를 반복 재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관측치를 한 번 이상 훈련용 자료로 복원 추출한다. 이게 키워드다 이거예요. 부트스트랩 하면. 그래서 전체 데이터 양이 크지 않는 경우에 모형 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뭐 부트스트랩이라는 뭐 그쵸?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모양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복원 추출 무작위로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로지스틱 회계에서 나왔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실습을 준비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결과만 말할게요. ROC 커브라는 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분류나 이런 것들을 잘 했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자, 이게 false positive rate가 있고 우리가 true positive rate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될수록 뭐냐면 가장 잘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100% 분류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요거보다 한다는 건 이제 망가진 거고, 모형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우고 요렇게 분류가 되는 거. 그러면 요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잘 분류가 됐느냐. 그러면 요 3번이 분류가 잘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시험에 나오는 결과 해석만 가지면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데, 그러면 이러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유도 모르고. 근데 일단은 여기 지금 나오지만 ROC 커브가 클래스를 각각 분류를 할 때 잘 분류된 거는, 결론만 말하면 트루 퍼지트면 트루 퍼지트 1이라고 맞추고 0이면 0이라고 맞추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가면 그게 분류가 잘 된 거다. 커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리프트 차트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 범주에 속하는 개체들이 우리가 원하는 레벨이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등급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익도표라는 말이면 그 이익값을 누적으로 연결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각 분류 관측지가 각 등급별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리프트는 이거예요. 향상도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랜덤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해당 모델의 성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 등급별로 우리가 딱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실습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론 수업만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암기하십시오. 뭐냐, 상위 등급은 향상도가 매우 크고 하위로 갈수록 향상도가 감소돼서 예측력이 적절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잘 된 게 이 등급을 딱 갔을 때
그쵸? 요렇게 떨어지는 거면 향상도가 매우 크고 향상도가 뒤에는 향상도가 떨어지니까 처음에 예측력이 정확하게 잘 맞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상관없이 향상도가 차이가 없어. 그냥 평평해. 예측력이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왜냐면 이거기 때문에 그냥 공식이 리프트라는 건 향상도는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기본 향상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응률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률이 그렇죠? 처음에 팍 뛰어야 좋고 기본 향상도보다 반응률이 없으면 차이가 없으면 기본이 50인데 그냥 50이면은 이 1로만 쭉 나간다. 그러면은 뭐 이게 개선이 없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딱 했는데 반응률이 높아. 그래가지고 쫙 나와요. 그러면 등급이 잘 분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델이라면 리프트가 빠른 속도로 쫙 감소해야 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할 내용은 인공신경망 분석 ANN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쵸?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만약에 아이돌이면 조상돌입니다. 그쵸? 퍼셉트론이라는 내용이에요. 딥러닝의 조상돌.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여러분은 익숙히 들어봤겠지만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 시간에 배웠겠죠? 그 신경세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냅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세포가 뭐 이렇게 뭐 말미자 같이 생겼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옛날 기억나는데 여기 뭐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가죠. 이게 뭐예요? 시냅스죠. 이게 전자 충격을 하는 그런 입자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신호의 교환으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고 학습합니다. 근데 뇌의 학습 이 방법을 갖고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ANN이에요. 그래서 시냅스의 결합.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 각각을 노드라고 하고 우리 알겠지만 이렇게 나걸 링크로 해서 마치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처럼 개념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시냅스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 신경세포가 학습을 통해서 시냅스에 어떤가 여기에 같이 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색이. 그쵸? 그러니까 결합색이 할 때도 이거 똑같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선형 결합한 내용이 그 수치가 높으면 발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전반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인공신경망, 퍼셉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뉴런이 있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인풋을 해요.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아웃풋까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연결망이 나오죠.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층을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이제 시냅스, 그쵸? 이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 쪽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를 공유할 때는 각각을 이 기점을 노드라고 하고 그 각각을 링크라고 하는 거죠. 이가 만약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공부를 하시면 연결돼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를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그렇죠? 하고요. 이걸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왜 은닉층이냐? 우리가 실제로 이거는 어떤 S대학교 인공대학원, 그렇죠? 거기에 기출 문제이기도 하죠. 구두 시험으로 나왔다고 하죠. 뭐냐면 딥러닝의 딥이 가리키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이 은닉층의 개수입니다. 그게 몇 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블랙박스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이게 희한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인풋 레이어에다가 어떤 정보를 줬는데 아웃풋이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형성됐는지를 모르는 모양이 바로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 블랙박스 모델 중에 하나가 퍼셉트론에 대한 인공신경망인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활짝, 그죠? 원래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딥러닝일 뿐이라고 했죠. 퍼셉트론이라는 기법이.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다루진 않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 SVM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계속 그쵸? 2000년대까지도 이 모델로 거의 통계학자들이나 다 쓰다가 딥러닝은 한참 떴다가 죽었어요. 그 비슷하게 퍼지 이론이랑 같이 그러다가 확 했던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렐루라는 기법이 나오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backpropagation, 즉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forward feeding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대로 정보의 흐름 그대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이제 이걸 뒤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는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죠. 왜? 이 안을 모르니까. 그쵸? 그래서 인풋 값하고 출력 값은 아니까 거꾸로 가서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수학적 기법이 필요한 겁니다. 뭐냐? 편미분이라는 기법과 또 뭐가 필요하냐? 체인 룰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처음에 입력값까지 계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왜 안 됐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그모이드라는 함수,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죠.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단점이 뭐냐면 신호세기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층이 몇 개가 되는지 이게 반응이 안 보이니까 계속 레이어 층을 늘렸는데 문제가 어느 순간에 이게 세기가 없으면 0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층이 깊게 쌓으면 정확도는 높아가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는 세기가 안 나와요. 결과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과값이 안 나오니까. 근데 렐루라는 방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냐 뭐 말씀만 할게요. 렐루라는 기법이 생기면서 이거는 세기를 강제로 어떤 값 이상 임계치라고 그러죠. 이상이면 1을 쏘게끔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래프가 이 렐루 함수를 통해서 결값이 나오죠. 그러면 결값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역으로 백프로페이션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층은 각각의 입력 변수가 1대1로 매치되는 유론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히든 레이어, 딥러닝에서 딥이 들어간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두 겹이면은 그쵸? 2층 레이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층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쓰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수치화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층의 유론과 거기에 웨이트죠. 가중치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또 이렇게 적도되고 각각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형이 입력과 출력 창이 잘 보시면 이게 각각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다 웨이트가 있고 여기에 만약 값이 있으면 x라고 하면 x1이라고 하면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냥 어떻게 잘 보면 회귀 분석이랑 비슷하죠. 맞습니다. 회귀 분석 모형하고 비슷하게 계산이 돼요. 근데 대신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회귀 분석 자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데 이거를 데이터 돌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SVM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복잡한 개수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모델인데요. 여러분 만약 노트북을 바꾸고 싶으시면 SVM 코드를 한번 시험 삼아서 예제를 돌리시면 돼요. 한 10,000개 정도 돌리시면 4일 정도 노트북이 막 돌아갈 거예요. 강제 종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이 GPU가 없는 노트북을 쓰시면은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연기가 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저렴한 거로 사셔가지고 한번 SVM 코드 많거든요. 여러분이 GitHub나 이런 데 SVM 코드 딱 채우면은 나와요. 그러면 데이터를 뭐 공공 데이터나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저도 뭐 얼마 안 되지만 L자로 시작하는 좀 2년 된 노트북을 생각 없이 그 SVM 코드 한번 결과 공부 누가 이기자 해봤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새 걸로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비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런과 가중치 결합으로 생성되는 뉴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일층의 개수에 따라서 모형의 복잡도가 결정돼요. 그래서 은일층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여기 말했죠.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력층은 은닉층에서 뉴런과 가중치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뉴런 존재예요. 그래서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속형인 숫자라고 하는 뉴메릭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나 멀티노미널, 그쵸? 알죠? 다항이냐 아니면은 이진분이냐 그에 따라서 출력층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히든층과 출력층에 존재하는 뉴런이 있는데
이전층에서 입력값과 가중치를 서메이션 하죠. 계산하는 기능이고요. 뉴런의 가중합을 그쵸? 입력값으로 신호를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 그걸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그 다음에 softmax 함수를 많이 씁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네요. 군집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요, 우리가 흔히 분류 문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죠. 군집 분석은 각 객체에 대해 관측된 여러 개의 변수 값들로부터 우리가 n개의 객체를 뭐냐면 유사한 성격으로 군집화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형성된 군집을 파악해서 군집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별량 분석 기법입니다. 멀티노미널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무작위로 어떤 기준을 잡고 유사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묶어서 색깔을 입히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집 분석이라는 건 별도의 반응 변수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체 간의 유사성에만 기초해서 군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게 군집을 딱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묶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값 탐지에도 사용합니다. 근데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 특히 경영학에서 많이 쓰죠. 또 심리학에서 심리나 사회, 특히 여기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성격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못해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모르니까 처음에 결국은 EDA 기법 중에 하나처럼 보는 거예요. 유사성, 그렇죠? 심리적인 사람들의 선호성이나 감정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문화적 특성이나 이런 거에 심리학, 사회학에서 쓰고 경영학에서는 어떤 걸 써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뭘 하냐면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다. 그러면 코카콜라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선호하는 사람들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럼 선호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거 갖고 우리를 선호하는 계층이 군집이 누군지 이거 갖고 뭐 하냐면 타겟팅을 합니다. 뭐냐면 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를 선호하는 군집이네. 그럼 그 사람들 특징이 뭐야? 20대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만 딱 타겟으로 해서 표적 집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경영학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군집 분석입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고 분리 군집, 밀도 기반 군집, 모형 기반 군집, 그다음에 격자 기반 군집, 커널 기반 군집, 수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대학원 가면 거의 다 배워요. 이론이라도 뭐 다 돌려보진 않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할 건데 계층적 군집이랑 이상하게 쏨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집 분석의 예는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우리가 트위터에서 여행에 대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용자 그룹이 있고 음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용자 그룹을 군집 분석을 통하여 분류합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호텔 관광 경영학 박사거든요. 그렇죠? 세부 전공이.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갖고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하는 논문이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여행 사이트 가면은 평점이 있고 고객 댓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연어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려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공부 대학원 또 경영 통계를 했고 또 지금 도시 빅데이터나 관련된 이러한 융합공학을 전공을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하는 거지만 경영학이나 관련된 유사성에 어차피 회사를 다니시니까 그런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배운 것을 사용하세요. 단지 자격증이나 학위가 아니라 자기가 한 업무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즈니스 도메인을 아셔야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한다.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유사한 게 실제 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한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이렇게 이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류된 고객 그룹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집 분석과 뒤에 보는 연관 분석은 경영학 쪽에서 또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에 따라서 특히 B2C 회사에서는 엄청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군집 안에 아까 유사성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을 하면 이 A라는 하고 B하고는 이 군집 길이는 차이가 명확해야 되죠. 이질적. 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군집 내에서는 동질적. 그렇죠? 동질적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당연히 그룹, 그래서 A 그룹, B 그룹 나눠야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장 예전엔 통계 하나 이렇게 하고 제가 석사 논문 썼을 때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많이 했던 게 hierarchical clustering, 계층적 군집이었습니다. 왜 계층적 군집은 좀 이게 한문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랑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덴드로그램이라는 방법으로 도표가 나오는데 군집이 있으면 여기 지금 뭐냐면 각 데이터에서 데이터 수만큼 n개의 독립된 군집에서 출발해서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서로 유사하겠죠. 당신은 어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호해요. 그러면 그 선호도가 맛이라는 거에 5점 촉도가 있으면 설문을 했을 때 4.5, 5점 막 이렇게 나오면 그 4나 5랑 한 사람하고 맛이 중요하다. 뭐 어떤 걸 선택할 때 뭐 맛보다는 자기는 뭐 다른 뭐 인테리어나 디자인이 중요한데 나 오사를 점수를 배정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반드시 층의 성향이 틀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거리를 갖고 뭐 이게 심리적 거리도 있을 거고 선호도에 따른 거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묶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여기하고는 군집이 서로 완전히 틀린 걸 같은 뭐 서울 지역 사람이라고 하면 이 D1, 2, 3에 있는 응답한 사람하고 D4, 5하고 응답한 사람하고 나눠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기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단 연결별, 싱글 링키지라고 그러고요. 최장 연결별, 컴플리트 링키지라고 하고요. 평균 연결, 에버리지 링키지.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와드법입니다. 와드 연결법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하고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단 연결법은 n 곱하기 n까지의 거리 행렬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게 행렬로 나타내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A하고 B라고 그러면 행렬 그러면 0 곱하기 0, 뭐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n 곱하기 n 거리 행렬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렇죠? A하고 B하고 거리가 있는데 이게 군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 A 집단, B 집단에서 여기하고 여기 제일 가까운 거리를 이제 묶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묶어서 군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의 계산, 거리 행렬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된 거리 행렬에서 거리가 또 가까운 데이터 및 군집을 형성하는 게 최단 연결법입니다. 근데 최장 연결법은 완전 달라요. 왜냐면 영어로는 더 쉬워요. complete linkage죠. 뭐냐면 각각의 제일 끝에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A라고 B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최단 연결법은 이렇게 군집이 이렇게 수치가 있으면 요거하고 제일 가까운 얘하고 묶고 그쵸? 얘하고 묶고 이런 식으로 하고 컴플리트가 최장 연결법은 거리가 먼 것끼리 여기는 이만큼 떨어져 있지만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큰 것끼리 묶어주고 일단은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데까지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데 유클리디안 거리는 여러분들 삼각 그거 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이게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그럼 요거 거리 뭐예요? 루트 x1 2의 제곱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구하는 공식, 빗변 구하는 것이 거기가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잖아요. 그 기법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그 다음에 평균은 뭐냐면 아까 최단 연결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같이 거리가 가까운 군집들끼리 묶는 대신 평균을 사용한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원래 이게 계산하는 게 다 있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딱 중요한 것만 특징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와드 연결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래서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유클리디안 걸 쓰니까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 편차들의 제곱항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기억나시죠? 오차항 그걸 레지듀얼이라 했는데 그거를 제곱하게 되면 일단 뻥 튀긴 다음에 크게 보고 다시 원값으로 루트를 씌운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편차들의 제곱함을 고려해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예요? 군집들 간의 정보 손실이 그냥 빼가지고 최단 하면 딱 여기 나머지 다 버리고 요거 가까운 거리 묶어. 이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편차들의 제곱합까지 같이 고려를 하니까 정보 손실이 최소화되겠죠. 그렇게 하는 군집화 진행 방법이라서 실제로는 논문 같은데 왜냐면 최단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고요. 와드법은 이제 통계 기법을 하지만 어차피 뭐 컴퓨터가 하지 여러분이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드를 많이 씁니다. 논문 같은 거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계층적 군집을 수행하면 이 패키지가 뭐 병합적, 분할적 방법 이런 게 있는데요. 뭐 말 그대로 H 크러스트, 뭐 크러스트 패키지가 해서 뭐 아그니스나 M 크러스트 이런 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할적 방법을 쓴다 보면 크러스터 패키지에 다이아나나 마나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결과값이죠. 이렇게 덴드로그램이 그려져요. 계층적 군집을 하면.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띄워주고 이렇게 꺾인 점이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크게 세 가지 군집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으로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학술계에서 논문을 쓰거나 군집 분석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건 데이터 양이 한정돼 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이 쓰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학문적으로는 이걸 안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K민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K개의 군집이 몇 개라고 예상을 정해놓고 사전에 정해놓고 이제 돌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돌리는 거죠. K가 군집이 2개, K가 3개, 즉 군집이 3개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어떤 군집수를 계산해 놓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비계층적 군집의 특징은 사전에 군집수를 정해줘서 대상들이 군집에 할당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대충 군집이 딱 보여. 그러면 우리가 한 3개 정도 적당하게 3개 정도를 나눠볼까? 그랬더니 색깔로 구분해봤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러면 이게 맞네. 잘 군집이 각각이 얼마큼 잘 군집이 되는지 우리가 정확도, 성능 평가를 하고, 그렇죠? 분류 문제 하실 때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민감도나 센서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전에 연구자나 누가 하는 사람이 사전에 이렇게 군집을 정해준다는 게 임의적이지 않냐. 그래서 학술계에서는 처음에는 반발 안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딥러닝도 그러잖아요. 블랙박스 모델이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는 거죠. 적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3개, 4개, 5개 보통 이거 갖고 한번 해보고 그 중에 잘 군집이 분해된 거를 우리가 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K민즈, K평균 군집 분석입니다. 뭐냐면 K개의 평균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군집을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값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래서 N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K개의 군집으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군집수를 K, 우리가 뭐 2개면 2, K는 3,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군집 내 거리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유사하죠? 결국은 이거는 각각의 디스턴스, 거리인데 그거의 제곱합을 유클리디아 거리죠. 그걸 최소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유사성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동질한 거는 같은 군집 내는 그게 최소화하겠죠. 거의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사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군집 내 거리 제곱합이 얼마나 군집화가 잘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알고리즘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계층적 군집보다 많은 양의 자료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K-민즈가 거의 표준이 됐습니다. 다 우리가 분류 문제 하면은 이걸 가리키는 거죠. 옛날에는 옵션이었어요. 저 대학원 석사 할 때만 해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이어러키 계층적하고 K-민즈도 있는데, K-민즈는 우리가 계층적 분석하고 추가로 하시고 싶으면 그거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기법이었어요. 자, 결과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딱 3개로 나왔어. 계층적 분석해서. 그러면은 2개, 3개, 4개. 그렇게까지도 안 하죠. 한 2개, 4개. 3개, 2개,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3개가 더 이 기법으로 해도 더 맞지 않냐. 2개 다 맞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군집은 3개야.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건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층적 군집과 달리 우리가 군집수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런 거죠. 내가 3개라고 딱 예상했는데 잘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일 빨리 끝나는 거죠. 왜냐면 계층적 분집보다 결과값도 빨리 나오니까. 근데 계속 안 나와. 그쵸? 그러면은 NGD 해야죠. 노가다 하셔야죠. 그렇죠? 또 2개, 3개. 알고 봤더니 7개가 맞는 거야. 그러면은 뭐 계속 돌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군집수 K가 원데이터 구조에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개 다 써요. 자,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K-민즈 군집 분석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뚝뚝뚝. 그런 다음에 이렇게 랜덤하게 이게 이제 평균치로 하는 그거를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 용어만 알아두세요. 센트로이드. 그래서 센트로이드 갖고 각각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유사성을 기반으로. 그렇죠. 크게 이제 이쪽하고는 틀리니까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갖고 평균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4개 갖고. 그래서 평균점을 이게 중앙값 평균 값이죠. 요거 2개 평균하면 요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평균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센트로이드가 생겼네 확인하고 이제 이 센트로이드 기준으로 가까운 걸 묶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센트로이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묶이겠죠. 여기 요거를 기준으로 평균값 갖고 있는. 또 요것도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하니까 이렇게 3개가 묶여져요. 또 다시 배정이 되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 갖고 이렇게 3개가 묶었는데 이 3개가의 평균점을 보니까 여기에요. 또 새로운 센트로이드가 생겼죠. 또 요 3개를 갖고 평균점을 내니까 여기에요. 요건 그대로 가네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또 배정이 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지는 걸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K-민즈 군집 분석이다. 즉 평균치, 각각 내가 군집을 가까운 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또 다시 군집을 만드는 거야. 그 평균값에 생기는 것들을 센트로이드라고 한다. 이제 이 정도 용어를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부하셔야 될 게요. 혼합 분포 군집이라고 해서 가우시안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모형 기반의 군집 분석이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 정규 분포성 있잖아요. 그걸 정규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정규 분포 모양, 종 모양 아시죠? 그걸 갖고 이제 이렇게 3차원으로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혼합 모형은 뭐냐면 데이터가 K개의 모수적 모형, 즉 정규 분포나 다별량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중합 있잖아요. 왜냐면 이 분포 보면 이 A 분포도 이러한 정규 분포를 띠고 있고 이게 A라고 집단, 군집 B는 이 지금 색깔이 바뀔까봐 제가 안 하는데 이 녹색이죠. 이 녹색 모양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이런 거는 또 겹치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가중치, 웨이트라고 하면 그 웨이트의 합으로 표현되는 모집단 모형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수와 함께 가중치를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을 때도
실제로 안 돌려보시더라고요. 이거 하루 걸린다고. 그래서 K개의 모형은 군집을 의미하고요. 추정된 K개의 모형 중 어느 모형으로 나왔을 때 확률이 높은지에 따라서 군집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밀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다 이거죠. 전체 각각은 1이에요. 그러면 가중합이니까 다 0.5 곱하기 0.4, 50% 40% 하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나온 것이 이렇게 결합했을 때 또 이렇게 군집이 이렇게 요런 군집끼리 했을 때 그 결국은 곱한 값 가중치의 합이 확률이 예를 들어 여기 0.6이고 여기 0.7이야. 그러면 0.7이 높잖아요. 그거에 따라 군집을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군집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 모형에서 모수와 가중치를 추정할 때는 우리가 최대 가중치 가능도 그렇죠? 그걸 이제 likelihood라고 하거든요. 최대 우도법이라 하는데 그 최대 가능도 추정에는 뭘 써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그 EM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뒤에 나올 거니까 일단 장단점부터 하겠습니다. 장점은 확률 분포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군집을 수행하는 모형 기반의 군집 방법이고 군집을 몇 개의 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크기나 모양의 군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EM 알고리즘을 사용하니까 벌써 확률 밀도나 이러니까 계산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모수 추정에 시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집 크기가 너무 작잖아요. 추정도가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점이 뭐예요? 정규분포나 이런 것들이나 평균이나 이런 거의 단점은 이상값에 민감해서 사전에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모형은 언제 많이 쓰냐면 군지 분석을 뭐 다른 기법들 특히 K민즈나 이런 걸로 대부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약간 군집 분석이라는 게 자기가 뭐 경영학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군집 분석 이렇게 잘 그림으로 되면 잘 묶였네. 그리고 그 군집들을 자기네들이 명명을 그렇죠?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명명을 하고 여러는 무슨 세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케팅을 하면 끝이지만 공학도 입장에서는 이게 분류가 잘 됐고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지 이게 딱딱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K민즈로 분류가 뭐 3개,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3개로 해도 되고 4개로 해도 되고 막 이런 모형이 나올 때 좀 더 정밀하게 수치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죠. 공식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욕구가 막 있잖아요. 우리들은 공학도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이걸 쓰시는 거죠. 가우시안 혼합 모형을. 그래서 EM 알고리즘이 뭐냐면 잠재 변수라고 해요. latent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Z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이 군집은 블랙박스 모형이니까 요거에 미치는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변수가 밀도 함수에는 있겠죠. 그 Z를 기대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각 자료가 어느 집단에 나온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수 추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각 자료가 어느 집단에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잠재 변수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잠재 변수를 우리가 Z라고 하면 모수의 초기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초기 분포 값을 알아야죠. 그러면 각 자료가 어느 집단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지를 대충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M단계로 가는 거죠. 이 기대치가 나오면 그거 갖고 기대값이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파라미터를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럼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요. 이거였을 때, 뭐냐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 공부하셨잖아요. X였을 때 Y. 그쵸? 그러면은, PX였을 때, Y하고 X. 이거잖아요. 서로 결합하는. 그죠? 교집합. 그러면 교집합일 때는 어떻게 해요? 동시니까 곱해줘야죠. 그쵸? PY 곱하기 P. 이게 서로가 독립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일합니다. 조건부 분포로부터 조건부 기대값을 구해야 돼요. 뭐뭐라고 x라고 했을 때 y의 확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즉 관측 변수 x와 잠재 변수 z를 포함한 이게 로그 함수예요. 로그 가능도 함수가 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로그 가능도 함수의 상수값인 z의 조건부 기대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로그 가능도 함수가
최대로 하는 모수,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죠.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딱 봐도 머리가 아프죠. 예. 저도 이거를 공식만 봤어요. 그리고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EM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알고리즘이고, 공학도로서 여러분들이 내가 나중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부를 더 하셔서 공학 박사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나중에 교수님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EM 알고리즘 반드시 하셔야죠. 그리고 이거 갖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식도 만드시고 화이팅.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가우시안이나 혼합 분포 군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솜이라는 모형이에요. 자기 조직화 지도, Self Organizing Map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해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오버피팅 문제가 좀 심해가지고 한동안은 떴다가 안 쓰는 모형인데 이상하게 ADSP에는 많이 나와서 그렇죠? 합니다. 뭐냐면 비지도 신경망이에요.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그러면 Y라는 출력값을 알고 그게 잘 분류되는지, 그러니까 개면 고양이가 있는데 특히 이미지 분류할 때 그러죠. 우리가 이 라벨링을 하면 개가 개로 잘 분류가 되고 고양이면 고양이라고 잘 분류가 돼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정한 게 이제 그런 식의 하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지도학습은 모르고 군집 분석 같은 게 그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A하고 B하고 C라는 군집으로 세 개로 나눠졌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도 신경망 모델이에요. 그래서 고차원의 데이터를 결국 저차원, 고차원의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변수가 여러 개면은 차원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변수가 세 개면은 결국 그림을 그릴 때 변수가 세 개면 뭐예요? 아니죠.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지잖아요. 즉 차원수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를 줄이는 차원 축소가 바로 그런 개념이었죠. 저차원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뉴런이라는 개념을 했기 때문에 핫했죠. 한 번. 그렇죠? 그래서 저차원의 뉴런으로 정렬해서 지도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코오넨이라는 분이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입력 변수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 관계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지우고 갈게요. 실제 공간에 입력 변수가 가까이 있다면 지도상에서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 이게 위치 관계를 그대로 보존하니까 내가 어떤 실제 내가 공간에서 입력 변수가 내가 딱 있으면 지도상에 나타나는 딱 거리하고 존재해요. 그러면 뭐예요? 패턴이나 이미지 분석이 아주 용이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 분석이 막 했을 때 그때 패턴 분석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바로 위치 정보랑 딱 이미지 할 때 거기랑 딱 같으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내가 어떤 딱 했을 때 개의 이쪽 정보에 입력 변수가 있는데 요 지금 나오는 거랑 요 지도상에 이렇게 이 사람은 요거야 XY 좌표 이게 딱 나오는 거랑 실제로 개 고양이의 눈이 있는 부분이랑 딱 맞고 그러니까 오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풋 레이어가 있고 똑같이 히든 아웃풋인데 결국 뉴런 모형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사이트 이게 특이해요. X하고 Y에 있는 마치 평간판처럼 되어 있는 이 입력하는 지도 모양에 각각이 요 X 각각 X부터 N개까지 있으면 각각의 신경망 모형이 여기 점을 위치 정보를 찍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입력 변수의 위치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히든 레이어는 몰라. 블랙박스 모델이야. 결과는 뭐가 연결되는지 모르는데 위치를 여기에 낼게 여기에 다 기록이 나오니까 처음에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바로 패턴이나 이미지 분석이 아주 용이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론을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면 두 개의 인공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보시면 변수와 동일하게 뉴런수가 존재하고 자료는 학습을 통해서 경쟁층에서만 정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개념이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경쟁층, 그걸 맵입니다. 그렇죠? 경쟁층이 중요해요. 즉 입력층이 있고 입력 벡터를 하는 건 그대로예요. 근데 히든 레이어에 있는 구조가 뭐로 바뀌냐면 경쟁층의 2차원의 아까 봤죠? 레이어가 격자 구조. 그렇죠? 이게 경쟁층입니다.
그래서 벡터가 이 한 점으로 클러스팅이 되게끔 하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층의 뉴런들이 경쟁층의 각각의 뉴런과 연결되는 완전 연결, 이제 fully connected이라는 말을 하는데 완전 연결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형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비슷한데 입력층 인풋 레이어고요. 이게 경쟁층이 그쵸 요거예요. 결국은 이게 히든 레이어 있는 부분을 원래는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가 XY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층에서 거기서 벡터화 시키거나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특이한 거죠. 그래서 입력 벡터의 특성에 따라 입력 벡터가 한 점으로 클러스팅 된다. 그쵸?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중치, 웨이트가 있는데 인공신경망에서 가중치는 각 입력각의 입력값의 중요도, 즉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각각을 노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경쟁층에도 이렇게 입력 벡터들이 서로의 유사성에 의해서 그게 군집 분석이랑 섞여버린 거예요. 모이는 하나의 영역을 노드라고 여기도 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탐색을 보면 어떻게 하면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해서 유사 데이터를 클러스팅하고 고차원의 데이터를 결국 경쟁층 XY를 하는 2D 그리드에다가 매칭하니까 2차원으로 축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쏨은 입력 데이터를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디멘션 리덕션, 즉 고차원을 2차원 그리드로 매핑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차원 축소뿐만 아니라 시각화를 했죠. 근데 이 신경만 모양하고 그래서 차이도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신경만 모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연속적인 내용, 딥러닝, 은익층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학습을 합니다. 근데 쏘미는 뭐냐면 결국은 보여주는 거죠. 매핑을 계속 해가지고 한 점에 군집이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2차원의 격자, 그리드로 구성한다는 것과 경쟁층이 존재해서 경쟁 학습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비지도 학습이다. 그죠? 일종의 군집 분석의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관 분석입니다. 연관 분석은 이제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해서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if then 우리가 알죠? 만약 뭐뭐라면 뭐뭐야 이런 식의 패턴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 규칙을 발견하는 거기도 하고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즉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들 간의 흥미로운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고 마케팅과 웹 마이닝 분야에 썼습니다. 예전에 한번 월마트 사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기저귀를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를 샀는데 기저귀가 올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장바구니 분석. 거기서 시작하는 게 연관 규칙을 보니까 규칙이 있어. 그걸 이제 규칙을 알면 만약 if면 then 그러면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현실 세계에서. 자, 이런 겁니다. 구매자가 6명이 있어요. person 1, 6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의 산 리스트를 영수증이나 이런 리스트를 보니 ABC를 샀어요. 그리고 DA 뭐 이런 식으로 샀어요. 그러면 겹치는 게 있겠죠. 보니까 만약 맥주를 산다면 기저귀도 구매한다. 이제 이런 규칙을 만든 거예요. 어소시에이션 룰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 매출 데이터 분석할 때 실제로 이거는 GS25에서 했던 거를 갖고 와봤어요. 그쵸? 거기서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다니시는 분의 여기 경영통계 박사님 계시거든요.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그분이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 우리 실제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껌의 구매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맥주 구매는 과자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죠? A만 이루어져요. 상품 B는 뭐예요? D로 뭐 C로 가요. 과자는. 그러면 남성이 금요일에 맥주를 구매하는 경우 소주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갖고 우리가 배치를 할 때 뭐냐면 판매대 밑에다가 배치를 하고 껌은 맥주는 어떻게 해요? 맥주는 과자 구매로 이어지니까 과자 코너 다음에 배치하고요. 딱 안주로 딱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주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맥주와 동일한 위치에. 왜? 맥주를 구매하면 소주도 같이 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 렉이라고 하죠. 진열대. 보면은
또 이게 심리학이랑 여러 가지가 겹치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눈이나 이렇게 보이는 바로 아래 칸에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무거운 건 당연히 밑에 놓고 부피가 큰 건 밑에 놓고 이게 이제 보통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서 기법 하는 진열법, 유통이나 이런 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것들이 이런 걸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교수 측정 지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쵸? 제가 이 ADSP라는 거를 뭐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많이 봤는데,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연관규칙은 3번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10번이면 몇 번 나올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도, 신뢰도. 그쵸?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반드시 안 낸다고 했어요. 서포트예요. 지지도는 상품 A와 B를 동시에 구매할 확률을 말해요. 그쵸? 그래서 요거 합니다. 그쵸? P라고 딱 했으니까 확률이니까 뭐예요? 1 미만이겠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전체 거래가 있는데 상품 A와 B를 동시에 거래하는 거. 그걸 서포트 합니다. 그쵸? 전체 거래에서 어찌됐든 A와 B하고 동시에 판매가 되니까 충분히 얘하고는 연관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뢰도, 컨피던스는 뭐냐면 A가 구매되면 if면 then B가 구매돼. if then이에요. 그걸 신뢰돼요. 이거면 우리 공식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A가 포함된 거래 중에서 A하고 B가 동시에 돼. 자,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이 분모가 틀리죠. 하나는 전체 거래수가 에서 A와 B가 동시에 하는 거고 신뢰도는 뭐예요? A만 포함돼. A가 되면 그 중에서 동시. 그게 신뢰도입니다. 자, 그럼 향상도 리프트는 뭐냐면 상품 A를 구매한 사람이 B를 구매할 확률과 A와 구매와 상관없이 B를 구매할 확률. 그러니까 뭐냐면 뭐 사람이 구매하든 안 하든 이거는 구매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향상도가 높아졌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따를 수 있죠. 상품 A를 구매한 사람의 포함하는 거래수에다가 B를 포함한 거래수를 곱한 거에서 뭐예요? 상품 A와 B와 동시에 거래된 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만약 A하고 B가 독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립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PA 곱하기 PB. 그러면 리프트는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 1이에요. 즉 향상도가 1이에요. 그러면 뭐냐? A와 B가 관련성이 없으면 리프트는 1입니다. 즉 향상도는. 자, 그러면 만약 리프트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관련도가 높다는 뜻이고 리프트가 1보다 작다 그러면 A를 구매한 사람은 B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말문제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향상도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관규칙의 절차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가장 많이 쓴 게 아프리오리 알고리즘 분석 절차인데요. 왜 이게 많이 연관 분석이 왜 각광을 받냐면 이거 갖고 결국 추천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최소 지지도를 설정합니다. 그 서포트 아시죠? 전체 거래 중에서 딱 A하고 B가 동시에 구매할 확률. 그쵸? 그러니까 최소 지지도를 우리가 설정하고 개별 품목 중에서 최소치를 넘는 모든 항목을 찾습니다. 이 알고리즘이요. 그래서 찾은 개별 품목만을 이용해서 최소치를 넘는 2가지 품목 집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찾은 품목 집합을 이제 결합해요. 그래서 최소 지지도를 넘는 3가지 품목 집합을 찾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걸 반복으로 해요. 그래서 최소 지지도가 넘는 빈발하는 품목을 찾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습하면 참 좋은데 결과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 아프리오 명령을 이용해서 연관규칙을 생성하면 생성한 결과를 inspect rules라는 명령어에 의해 정리가 되고 그러면 플랫 해가지고 그룹별로 보여줘 하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A, B를 물건 산 사람은 D를 샀다는 걸 알 수 있고, B를 물건을 산 사람은 D하고 A를 샀다는 걸 알 수 있고, A2를 물건을 산 사람은 T, B를 물건을 샀습니다 라고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룰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장점은 결과가 분명합니다. if-then 규칙을 쓰니까. 그래서 거대 자료 분석의 시작으로, 즉 결국 EDA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처음에 우리가 탐색적 기법을 하는 거죠. 변수가 개수가 특히 많을 때, 그쵸? 그걸 언제 다 분석을 자잘자잘하게 못하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시각화까지 해가지고 보여주는, 아,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상하 분석하고 유사하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산이 용이해요. 아까 말한 그 공식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걸로 하면 되니까. 단점은 품목수의 증가가 되면은 계산량이 폭증합니다. 그리고 자료의 속성에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매자 개인정보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이 등 연속형 변수에는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고, 우리가 적절한 품목을 결정하기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드문 품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